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국가발전 원리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이자 문명사학자라고 자임하고 있습니다. 자원빈국이라는 한국의 태생적 한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과거 석유 위기가 터졌을 때, 에너지 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때 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고 학교도 수업을 단축하고, 그리고 낮에 경찰들이 불 켜 있는 집에 소등까지 시키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강남대로의 가장 중심 큰 길, 그게 원래 이름이 삼릉로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란에서 석유를 수입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테헤란로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과거 자원빈국 한국을 핥히고 지나간 석유 위기에 의한 상처다, 이렇게까지 가끔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우리가 중동으로부터 원활하게 석유를 수입하게 돼서 자원빈국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으로부터 한국까지 오는 백길은 멀고 험한데 미국이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바닷길을 잘 지켜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서 미국이 석유를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또 수출까지 할 여력을 갖게 됐죠.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우리가 중동에서부터 수입하는 석유 수입선을 꼭 지켜줘야 될 의무가 없어져 버린 셈이죠. 그래서 이걸 각자도생의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워게임,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전쟁 상황을 시뮬레이트를 해봤더니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한국이 그 다음 피해자라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는 한국이 왜 그 다음 피해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중동으로부터 오는 석유, 가스 수입이 막히고 한국의 수출품이 나갈 수 없게 항로가 막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빈국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난 게 아니고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타고난 지정학적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좀 가슴 아픈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운명을 축복이라고 부르고 나쁜 운명을 저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안국, 바다와 대륙에 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연안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에 있는 섬나라한테 침략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섬나라는, 도서국은 해군이 강할 수밖에 없죠. 연안국은 육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해군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도서국, 해군이 강한 나라는 통상적으로 연안국을 침략했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또 침략했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그러나 연안국은 섬나라로 쳐들어갈 만큼 해군력을 갖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내륙에 있는 나라는 힘을 합쳐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면 연안국 쪽으로 쳐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한국 사람이면 잊지 못하고 있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죠. 이게 왜 지정학적 저주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에서 프랑스도 연안국으로서 프랑스보다 훨씬 작은 영국의 침략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보다도 작은 독일, 내륙국의 침략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독일도 주변에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을 병합해서 힘이 세지면 항상 연안국으로 쳐내려와서 보불전쟁,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침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연안국으로서 섬나라, 도서국과 내륙국의 침략을 받기가 굉장히 쉽다, 그런 어려운 힘든 운명을 타고났다 하는 점에서 지정학적 저주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연구소는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금융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골드만삭스가 2075년에 세계 경제를 예측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 관한 보도는 우리나라가 2075년이 되면 GDP, 국가 총생산 측면에서 세계 24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세계 10대 경제권을 자임하고 있는데 24위까지 떨어진다? 놀라운 얘기죠. 물론 골드만삭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도에 이미 맥켄지 한국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북핵보다도 경제가 더 큰 위기다. 그리고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 경제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보다도 순위가 떨어지는 24위가 되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경제 성장률이 대세 하락을 지속해 왔고 또 그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가는데 독일하고 일본이 5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무려 1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고 명백한 사실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경제적 위기, 안보적 위기,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국가전력,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가장 기본이 원교 근공이죠. 멀리 있는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서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나라와 다퉈서 경쟁에서 이기는 거죠. 과거에 땅을 두고 싸울 때 원교 근공이 지금 산업사회에 와가지고는 경쟁과 보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은 상품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 이게 경쟁국가입니다. 경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이니까 이게 적대화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많은 생산 요소, 원료부터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호환적으로 나누고 돕는 나라를 보완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가 누구냐? 과거에 우리가 뒤쫓던 EU, 유럽 국가,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를 뒤에서 쫓아오는 중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경쟁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심에 놓고 우리를 3군 국가 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앞서 있는 EU와 일본 같은 나라는 2군 국가고 우리를 뒤쫓던 중국과 개발도상국은 4군 국가에 해당하는데 중국은 이미 우리를 앞서서 2군 국가에 진입해버렸죠. 이게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근공의 대상인 나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 앞선 2군 국가, 중국과 앞에서 경쟁하는 미국, 1군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1군 국가, 우리와 기술적으로 안보적으로 보완관계에 있는 국가와 연대하는 게 소위 원교 근공 이론을 경쟁과 보완으로 응용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개발도상국, 그 뒤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일부 국가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뒤쫓는 개발도상국, 산업화된 국가들을 4군 국가라고 부르면 러시아나 남미 국가들은 5군 국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게 원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이 강소국으로서 필승 전략,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바로 지키는 방법은 저는 135 전략이다. 1군에 있는 미국과 우리 3군에 있는 한국이 5군에 있는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35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미러의 합종, 저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국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 트럼프는 또 한국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패권국이죠. 가장 앞서가는 1등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뒤쫓는 중국과 치열하게 헤게모니, 쟁탈전, 패권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미국의 전략은 뭐냐면 미국과 경쟁하려고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 중국과 뒤에서 경쟁하고 있는 3군 국가와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패권국의 패권 전략이 뭐냐면 저는 1+3 전략, 1군 국가 미국이 2군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3군 국가와 연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3 전략, 이게 미국의 패권 전략이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소국 대한민국의 패권 전략 1.35 전략, 이 두 개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트럼프에게 중요하고 또 미국 트럼프에게 한국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의 1.3 전략과 한국의 1.35 전략이 맞물리고 이 맞물린 상태, 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한미동맹만 강화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대가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유럽과 적대 관계 때문에 동쪽으로 우군을 구할 수밖에 없고 동진하고 있는 러시아와 연대하기 위해서 소위 한미러의 합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이 경제적 보완 관계에 있는 세 나라의 연대를 공고히 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패권 질서에서 우리 위상을 제바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고 또 한미러 3국의 이익이 윈윈윈 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을 135 전략을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으로서 추진해야 됩니다. 북극 항로 개통이 한국의 왜 기회인가?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심 국가가 된 적이 없고 항상 주변 국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항로가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크로드도 한반도를 벗어나 있었고 향신료 루트도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대서양 루트도 한반도의 거의 반대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큰 항로에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면 우리가 인류 문명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이게 북극 항로 개통이 우리한테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좋은 영향, 기회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으로 보면 초두에 제가 앞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본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그 플랫폼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AI, 인공지능, 챗 GPT 뭐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 미국이 독주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바싹 딥시크라든가 뒤쫓고 있는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 외에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에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냐? 우리는 첨단 기술 산업에서 아주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우리가 자랑하는 배터리, 우리가 자랑하던 LCD, 자동차, 조선.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던 이 첨단 기술 산업이 선진국의 반격과 개독의 추격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한중 관계만 보면 그 관계가 분명히 정리됩니다. LCD 이미 중국으로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조선 세계 시장 반 이상 중국이 차지하고 우리는 20, 3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지도 못했는데 지금 전기차로 바꿔가면서 중국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미 중국 배터리가 세계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했죠. 우리가 아주 다행히 그것도 D램 분야에서만큼은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따라잡힐지 알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개통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북극 항로가 개통된 다음에 우리가 부울경 지역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게 되면 우리가 그 거점 항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첨단 기술 산업을 다시 한번 살려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다.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북극 항로와 거점 항구는 아주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 정말 위기 중의 위기가 뭐냐 하면 저출생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소위 학자들이 초저출산이라고 얘기하는 1.3의 반밖에 안 되는 0.7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지고 놀이터에 어린이들이 보이지 않고 청년이 없어지는, 청년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가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나라의 저출생의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원인이 뭐냐?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극심한 경쟁에 노출되고 그 경쟁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집값도 오르고 뭐 생활비도 올라가고 경쟁도 심화되고 그래서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저출산을 만들어낸 수도권 집중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의 반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보고서인데 만약에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를 부울경에 확보하게 되면 부울경은 대한민국의 수도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경제 수도로 발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가 두 군데로 분산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생 문제 최소한 반 이상이 금방 풀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인구 측면에서 보나 북극 항로의 개통은 한국에게 엄청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길을 가다 보면 어떤 편의점, 어떤 카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줄도 길게 늘어서 있어요. 조금 지나가서 보면 어떤 편의점, 어떤 카페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그것을 머무는 상권과 스쳐가는 상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북극 항로는 녹아내립니다. 이게 그 북극해를 지나가지고 베이링해를 거쳐서 이제 동해안으로 흘러서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거쳐서 스웨즈 운하 항로로 연결이 되죠. 이 북극 항로가 스웨즈 항로와 연결되는 그 지점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머무는 상권이 되느냐 흘러가는 상권이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에는 북극 항로가 큰 도움이 될 수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이 과연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상해, 닝보, 선전 등등 이 북극 항로가 지나가는 동남 해안에 엄청나게 큰 거대 항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해 하나만 해도 부산보다 컨테이너 물동량 2배 이상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아마 중국의 이 항구의 항만 능력이 우리 부산의 10배쯤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다음에 그 거점 항구를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을 해도 그 거점 항구의 혜택의 90%를 중국이 가져가고 우리는 10%밖에 못 갖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 그 머무는 상권을 30%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50%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게 북극 항로 개통과 함께 한국의 기회 그리고 이게 거점 항구가 되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거점 항구를 그냥 항구로 생각해서 부산과 비교해보면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인천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항구죠. 왜? 서울과 붙어 있으니까. 부산은 멀지 않습니까? 400km나 되죠. 그런데 사실 인천은 이 북극 항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 항로에서 벗어나서 서해안을 거슬러 올라와야 인천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구로만 보면 인천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만은 북극 항로의 개통을 전제로 보면 부산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부산 말고도 우리나라 동해안에 다른 항구들도 있죠. 크지 않은 항구지만은 속초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들은 어쩌냐? 그 항구들은 부산에 비해서 항구로서의 인프라를 충분히 못 갖추고 있습니다. 항구로서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항구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소위 거점 항구가 되기 위한 메가 클러스터 산업 단지가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산은 다행히도 북쪽으로는 철강의 도시 포항으로부터 에너지 자동차 조선의 도시 울산 기계의 도시 창원 그래서 우주도시 사천까지 아주 부산이라는 항구를 거점 항구로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배후 단지가 지금 잘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을 그냥 항구로 생각하면 안 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사천 이 일대를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될 수 있는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북극 항로가 열리고 부울경의 거점 항구가 생기면 부산, 울산, 경남만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절대로 이상한 건 아니죠. 시작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울경에 북극 항로에 거점 항구가 생기고 그리고 이 대한해협에 수없이 많은 물량들이 와서 부산을 중심으로 환적되고 다시 제조되고 또다시 분배되고 이런 거점 항구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마치 말라카 해협을 기반으로 싱가포르라는 금융중심 도시가 생긴 것처럼 부산 아니면 그 한려 수도 어디엔가 대한해협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금융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해안에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서 쇠퇴하고 있는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도 또 우리가 새로 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 부산, 울산, 경남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남단이 발전하고 한반도 남단이 발전하면 대한민국의 중부권, 동부권과 합쳐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전체가 이 세계의 물류의 거점 항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하의 균형을 얘기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갈공명의 천하 삼분지기죠. 북쪽으로 위나라라는 강한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쪽에는 오나라, 서쪽에서는 총나라. 그래서 오나라와 총나라가 힘을 합쳐서 가장 강력한 위나라를 견제하면 천하의 균형이 오고 평화가 온다. 이게 제갈공명이 유비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얘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정족지계 이렇게 부르죠. 왜?
정이 그 솥이라는 뜻인데 세 발 달린 솥은 어디다 세워도 넘어지지 않고 잘 쓸 수 있다. 이게 천하균형인데 사실 이거는 과거 농업시대 변화가 없던 시대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격변하는 시대, 새로운 변화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동적인 시대에는 이 움직이면서 균형을 제일 잡는 것은 세 발 달린 솥이 아니라 네 발 달린 동물이 가장 균형을 잘 잡도록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중일 사이에서 우리가 위치해 있었고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패권 경쟁에서 중국이냐 미국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북극 항로가 녹아내리고 거점 항구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우리는 한중일이라는 기본적인 연횡, 이 경쟁 구도하에 한미러라고 하는 새로운 보완 관계에 있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한중일의 연횡과 한미러의 합종이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네4강, 네 나라 이 균형을 저는 네 다리가 버티고 있는 천하사각지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천하삼분지계보다도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균형을 잘 잡아갈 것이다. 천하삼분지계가 천하삼분 10년지계였다면 우리가 한미러의 합종과 한중일의 연횡을 통해 가지고 잡을 수 있는 천하사각 균형지계는 천년지계다. 100년지계 이상 천년지계까지도 갈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점 항구를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냐? 지금 러시아가 동진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동진하는 주력 무기는 석유와 가스죠. 근데 만약 우리가 러시아하고 빨리 석유와 가스에 관한 협정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가 조금 주저되더라도 한국보다 덜 선호하더라도 중국하고라도 빨리 협정을 맺어가지고 석유와 가스의 장기 구매 협약을 체결하고 석유와 가스 자원을 더 개발함으로써 전후 벗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일본하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고 러시아가 동진했을 때 우리가 없는 석유와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러시아를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역할을 서둘러야 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점 항구를 한번 갖게 되면 거점 항구는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강북 상권이 명동의 중심이 된 건 처음에 강북에 작은 상권이 명동에 생겼는데 그게 점점 커진 거거든요. 우리가 강남 상권이 강남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강남역 사거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거기 상권이 들었으니까 점점 더 커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거점 항구를 우리가 빨리 쟁취하지 않으면 다른 데 거점 항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치열한 경쟁하에서 중국 거점 항구가 빨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라도 크고 힘도 세고 경제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중국과 경쟁해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위상을 제바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서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 속에 있는데 이 자연의 법칙 중에 가속도의 방정식을 볼 것 같으면 가속도, 운동의 법칙을 볼 것 같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이 반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2배 이상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질량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빨리 속도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선점하고 거점 항구를 유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중국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대해서도 호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죠. 그게 호감인지 모르지만 일본도 러시아를 필요로 하고 한국도 러시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서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출 의존도가 우리가 훨씬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은 우리 너무 역사 속에서 잘 알듯이 러일 전쟁 때부터 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도 적국으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 대전 이전에 잠시 보유하고 있던 북방섬과 사하린의 남부 이런 데 대해서 특히 일본 우익들은 일본의 언젠가는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도 미래의 영토 분쟁을 크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적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만 해도 당장 북방 4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아주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러시아가 한국에 비해서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우리의 이익을 빨리 챙기지 않으면 일본이 할 수도 있다. 비록 러시아가 일본을 최우선 파트너로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기회를 일본한테 뺏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